한국외대 K-세미오시스 TV에서 마련한 한국의 공예템, 조선백자 도자기에 담긴 아름다운 회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화와 도자기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회화 안에 소재로 들어가게 되는 도자기를 주로 연상하게 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한국의 도자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달 항아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익중 작가 또한 이러한 달 항아리를 즐겨 그립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혼합하여서 보다 생동감 넘치는 도자기의 재질을 구현한 최영욱의 회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미술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김한기 작가 또한 스스로를 도자기 수집 광이라고 했을 정도로 이 백자 달 항아리를 비롯한 다양한 도자기를 그의 작품에서 즐겨 그렸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반대로 도자기 안에 쏙 들어간 회화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조선 후기 회화 책가도가 조선 백자에 쏙 들어간 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책가도가 무엇이냐? 화면에 병풍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림을 보니까요. 책장 속에 물건들이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책가도는 책을 비롯해서 도자기, 문방구, 청동기 등 그리고 과일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귀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는 18세기 정조 때 이 책가도가 시작이 되는데 인재등용 그리고 학문의 진작, 책을 통한 문치를 꿈꾸었던 정조가 이 책가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병풍은 8폭입니다. 오른쪽부터 1폭으로 시작해서 8번 폭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각각의 화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물건들이 들어가 있고 그 각각의 물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폭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폭에 있는 여러 그림의 형태를 보면은 1폭과 2폭과 다 함께 질서정연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치 몬드리안의 기하학적인 추상회화처럼 책장이 각각의 사물들을 규칙성 있게 배열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는 1폭을 보면은 중간에 백자 항아리도 보이고요. 아래에 보면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석류죠. 이 석류는 그냥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특정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석류는 붉은 알알이 그 과육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손이 많기를 기원하고 세대 번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두 번째 폭 그림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폭, 두 번째 폭 그림 안에 모두 두루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벼슬을 얻어서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입신양명에 대한 바램과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보게 되면은 보랏빛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의 수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연물은 대체로 자연숭배라는 의미 외에도 특히 장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폭과 4폭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책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가도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진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적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값지고 귀한 것들을 함께 나열하여서 보여주는 회화이기 때문입니다. 3폭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반복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두루마리가 되겠고요. 왼쪽 사폭의 특이한 점은 바로 어변성룡이라고 하는 잉어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이 잉어 장식은 과거에 이 어변성룡이라고 하는 고사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잉어가 결국은 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내고 높은 자리에 오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책가도에서 이 잉어 장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폭에서 보게 되면은 중간에 녹색으로 아름답게 제작되어 있는 향로를 볼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향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나쁜 것, 부정한 것들을 없앤다는 뜻이 있고요. 자, 그 아래 보면은 노란 색깔의 독특한 형태의 무엇인가가 세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불수감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과일입니다. 레몬 향과 비슷하게 과육이 있지는 않고요. 두꺼운 껍질이 있기 때문에 주로 청을 담가서 그 향을 이용하는 과일입니다. 그 형태가 부처의 손을 닮았다 하여서 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타 다른 과일과 함께 장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왼쪽 육폭을 보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 외에도 코랄 빛깔의 아름다운 산호가 보입니다. 산호도 수석과 함께 장수를 의미하고 있지요. 칠포개에서 보게 되면은 파란색 병에 걸려져 있는 시옷 모양의 장식이 있는데요. 저것을 우리는 특경이라고 부릅니다. 특경에 사용되는 한자가 경사와 발음이 같아서 저 특경을 걸어 놓은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팔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청동을 보여주게 되는 녹색의 향로가 있고요. 부정한 것을 없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벼루는 항상 학문에 정진하는 태도, 붓 또한 늘 가까이에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좋은 의미하고 많이 결부가 됩니다. 학문, 벼슬, 돈, 장업급제, 그리고 빠짐없이 등장하게 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복숭아입니다. 역시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책가도에는 다양한 사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물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의미와 결부가 되죠. 그런데 앞서서 살펴본 회화에는 책장을 통해서 회화의 어떤 규칙성과 질서가 보여졌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게 되는 그림은 사물들을 마치 아슬아슬하게 탑을 쌓아놓은 것처럼 무질서하게 하지만 풍부하게 쌓아놓은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중에서 그려졌던 책가도가 민간으로 흘러 들어간 민화로서의 책거리입니다. 책가도와 책거리에서 그려진 각 사물의 상징은 모두 공통적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책가도의 내용이 어떻게 도자기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청화로 아름답게 장식이 그려져 있는 접시가 있습니다. 청화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의 안료로 그린 도자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청화는 회청, 회회청, 아랍 지역에서 수입되어 온 코발트 안료로서 그림을 그려서 하얀 바탕의 푸른 빛깔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백자에서는 이 청화백자가 가장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칠보무늬 접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원을 끊임없이 교차 반복을 시켜서 만들어내게 되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칠보무늬라고 하고, 이것을 보다 좀 의미가 굉장히 길상적이고 좋은 의미로 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화변 중앙에 이러한 7번 무늬를 연상시키게 하는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무엇인가 좋은 것, 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굽이 상당히 높아서요. 장식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구나. 많은 물건들이 책장에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자유롭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책가도의 각각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결부시켜서 이 도자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도자기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좌우에 있는 과일과 연관이 됩니다. 석류와 불수감이 들어가 있어서 세대 번창과 복, 장수를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책거리에 등장하게 되는 이미지가 도자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결부시켜 보겠습니다.
인상적인 것이 회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바로 공작 깃털입니다. 공작 깃털은 높은 신분,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게 되죠. 바로 그 옆에 꽂혀 있는 붓을 통해서 벼슬, 학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꿈꿔왔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바램을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궁중 장례식 화가 백자에 들어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실에서는 특히 크고 아름다운 모란도가 장식화로 즐겨 그려졌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길하고 아름다운 상상의 동물로서의 봉황이 결합이 되죠. 봉황 모란도가 바로 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임금을 상징하는 용, 그리고 왕비와 굉장히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봉황. 그래서 왕실에서는 이 두 동물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단아하게 만들어진 병입니다. 상단에는 아무런 장식이 베풀어져 있지 않고 하단에 회화의 기량이 엿보이는 아름다운 그림이 문양이라고 하기에는 그 농담이나 섬세함이 굉장히 빼어난 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란과 두 마리의 봉황이 정답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것은 단순히 공예품으로서의 도자기일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한 폭의 회화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는 조선 중기 회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회화의 가장 중요한 장르는 바로 사군자입니다.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난, 국중 4개의 문인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군자에 비유되어 왔으며 동양화에서 굉장히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이 4개의 화제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대부들은 이러한 사군자를 즐겨 그리면서 문인적인 교양을 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굉장히 화려하게 잘 만들어진 항아리는 매중문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항아리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농담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한 폭의 사군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수려하고도 아름다운 백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그려진 그림은요, 도공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빚고 나면은 빼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는 화원이 그 위에 그림을, 문양을 그려놓게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병은 앞서서 살펴본 항아리처럼 대나무와 매화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앞의 항아리는 굉장히 화려한 문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백자병은 마치 화선지 종이를 말아서 놓은 것처럼 여백의 미와 그리고 회화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자기에서의 여백은 마치 한국화에서 보여지게 되는 여백과 상통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조선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파란색의 문양과 다른 도자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철화백자입니다. 사실 청화백자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조선의 백자에서는 이 철화백자를 가장 조선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매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도자기들을 살펴보면 바로 앞서 살펴본 화려하고 아름답던 푸른색의 청화백자가 아니라 이러한 문인화 사군자의 하얀 종이에 먹을 올려서 그린 그림을 연상시키게 하는 철화백자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 백자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달 항아리도 있겠지만 철화 백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사군자에서 보여지게 되는 매화와 죽, 대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군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보다 세부적으로 특정 작품의 연관성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장르라 할 수 있는 사군자, 이와 관련된 유명한 화가들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나무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정은 대가 얇고 어린,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인 어린 대나무를 가져다가 풍죽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먹의 농담을 활용하여서 바람에 흩날리는 혹은 앞에서부터 뒤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공간감, 그 무엇이 됐던 굉장히 역동적인 대나무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자철화 매중문 큰 항아리에 그려져 있는 대나무를 보게 되면 그 대가 굉장히 얇고 섬세한 어린 대나무를 활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작품의 깊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화입니다. 보통 매화 그림은 가지를 굽이치듯이 꺾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변화와 리듬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몽룡이라고 하는 무늬는 그의 대쪽 같은 성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매화나무조차도 대나무처럼 곧게 올리다가 중간에 부러져 나간 모습으로 그리게 됩니다. 부러져 나간 부분을 보완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린 가지가 안테나처럼 위로 높이 높이 솟아오르게 되는 독특한 형태의 매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 등장한 이후에 이와 비슷한 작품이 후대 작가들에 의해서 많이 제작이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매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여지게 되는 항아리를 보게 되면 어몽룡의 월매도와 굉장히 흡사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지가 끊어져 있는 듯한 특징, 또한 어린 가지를 안테나처럼 위로 뻗쳐 올리는 것도 동일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서 공예는 공예대로, 회화는 회화대로 각기 다른 미감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백자나 문인산수화 모두 사대부 양반이라고 하는 주체의 미적 취향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미학이 있었다 혹은 유행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조차 문인 화가들은 스스로가 학문을 연구하는 사대부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여지게 되는 비백법은 서예의 기법입니다. 붓끝을 거칠게 만들어 먹을 적게 묻혀서 선 자체에 공간감과 조용성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월매도에 나이가 많은 고목의 부러진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를 비워두는 이러한 비백법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항아리를 한번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을 밝게 비워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항아리, 조선시대의 백자야말로 사대부들의 미각, 조선시대 회화에 담겨져 있었던 사대부들의 미학적인 추구 방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